경찰에 한 500명 있었고 우리는 한 60명 있었고 그 마지막 협박이 뭔가 하면 포기라 하면 전부 부하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포기란 거지. 자유당은 서울에서 부정선거로 겨우 한석을 건질 만큼 고전했다. 그렇지만 이정재를 밀어내고 이천에서 출마한 이기봉은 상대 후보의 사퇴로 무투표 당선된다. 그렇지만 선거구를 놓고 끝까지 버틴 이정재에 대한 서대문 경무대의 미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출입도 안 시켰어. 서대문에. 아, 이기봉 씨가 뭐 중풍 맞아 누워있는데 뭐 아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아주 출입도 못하게 했어. 날개 꺾인 새가 된 이정재. 그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들어앉은 이가 임화수였다. 임화수. 그는 동대문 사단 안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었다. 미나도 극장 소매치기로 출발한 그는 이정재의 칠형제에 가담하면서 동대문 사단의 일원이 되는데 해방 후 적산불화된 미나도 극장을 싼 값에 인수, 극장 이름을 평화극장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에 뛰어든다. 이때부터 그는 동대문 사단의 위세를 이용해 극장과 연기자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영화계의 제왕으로 군림한다. 스케일이 바쁜 배우들을 쓸 때 폭력배들이 제작 부장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자기네한테 출연을 좀 말하자면 인신 구석을 해서라도 이제 출연을 시킨다는 예가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좀 공갈치고 그런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한 연예인들이 조금 공포 분위기에 쌓이고 그런 것도 나도 이제 그런 걸 당한 사람이니까. 위세당당하던 이마수는 주목패는 물론 연예인도 함부로 구타하곤 했는데 유명한 합주기 김희갑씨 테러 사건도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마수가 원래 싸움꾼이야. 이 발로 이렇게 미는 게 옛날엔 테이블이 다 투박하거든. 근데 부딪히니까 연골이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 연예인들을 합해가지고 구속을 한 거야. 구속에도 이거 다 폭넓이라는 이제 중부서에서 유치장을 안 뒀어. 숙직실에 있게 한 거야. 그래 이제 그때 곽영주가 치안국장이 이강하게 갈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예술단체 장인데 앞으로 문교장관이 될지 어떻게 알고 막 희갑이 하나 때리고 그걸 구속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형사과장 저 전라도로 쫓겨서 옷 뺏기고 약식 재판 3만 원으로 끝난 거야 그때. 그럴 정도의 이마수 세력이 대단했지. 글 한 줄 못 읽는 임화수가 문교 장관을 한다. 그것은 임화수의 뒤를 곽영주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던 곽영주는 당시 부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승만의 총애를 받던 인물. 그가 다리를 놓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임화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승만을 아버지로 불렀다는데 그 빼어난 연기는 동석한 영화인들조차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이승만의 환심을 사 수양아들이 된 임화수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정재영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마수를 소부를 한 거야, 자유당에서. 그거는 말기에 갈등이 있었지. 갈등이 뭔가 하면 이정재 세력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마수를 키웠거든. 뭐 공천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줄진 안 줄진 몰라도 그냥 기세가 등등했어. 나이가 7살 차이가 됐는데도 이단장 할 정도니까 형인데. 정치 주목의 교체는 단지 사람만 바뀐 것일 뿐 이 권력과 주목의 유착이라는 본질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정재에서 이마수로 사령탑은 바뀌었지만은 동대문 사단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는데요. 그런 동대문 사단이 몰락한 것은 바로 4.19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치 주목인 동대문 사단은 3.15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4.19의 계기가 된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과 이기봉은 극심한 부정이 저질러지는 가운데 정 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메아리치고 정권 반대 시위가 연일 그치질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를 마치고 평화행진을 하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천일백화점 앞에서 깡패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과 시민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근데 의도된 공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의도된 공격이 아니거든. 그때 어떻게 되면
대개 이제 학생들이 앞에 전면에 나오는 건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앞에 나오잖아. 이제 박수를 치라고 그랬어. 그래 우리 애들이 앉아있다가 막 박수는 무슨 박수야. 그러니까 대학교에 힘 쓰는 이게 뭐 그냥 와서 때리니까 반격을 한 거지. 아니. 그거 계획적으로 했는 거예요. 충돌을 있을 수 없지. 울지로 사가로 해서 이렇게 이 동대문 사가로, 동대문 그 짝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천일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간배가 한 100여 명이 와, 깔꾸리, 멍대이, 돌멩이 해가지고 갑자기 숙회 올라왔거든. 나도 맨 마지막 안 될까봐 피했죠. 피했는데, 그 시에는 수사장이 됐어요. 학생들 툭툭툭 쓰러지고. 그때 학생들 한 40명, 기자가 한 6명 다쳤어요.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공격이었을까? 또 학생들과 충돌한 깡패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랐던 것일까? 12월 6일 전라북도 고대생을 비습한 깡패들은 반공청년단 소속 청년들이었다. 반공청년단은 이승만의 사선을 위해 만든 조직. 신두환이 회장을 맡은 반공청년단은 3.15 부정선거에 앞장서 뛰었다. 동대문 사단이 중심이 된 화랑동지회도 반공청년단에 편입됐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구단장이 바로 임화수였다. 종로구 단장이 이정재가 아니라 임화수다. 이것이 훗날 군사법정에서 이정재와 임화수가 벌인 책임 논쟁의 단초가 됩니다. 어쨌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정치 주목들은 4.18 테러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정재는 이 테러에 가담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강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끌려간 동대문 사단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재판 결과 임화수와 유지강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받았고 이정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4.19 관련 단체들은 정치 깡패들의 형량이 죄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와중에 5.16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정치 깡패들은 군사정부가 등장하자 자신들이 곧 석방될 것으로 믿고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5.16으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명분으로 구하길서를 들고 나왔다. 자유당 정권 아래서 깡패들의 비리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치 깡패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군부는 깡패들로 하여금 참회의 시가행진을 벌이도록 했다. 또 깡패를 3등급으로 분류해 B급은 국토재건대로 보내고 A급은 재판에 회부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동대문 사단 주먹들도 줄줄이 끌려나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정재도 다시 구속됐다. 재판은 4.19 이후 만들어진 특별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혁명재판소는 군인이 재판장이었고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영화인인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랑동지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랑동지회는 이정재가 만든 겁니다. 화랑동지회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화랑동지회 신분증이 이정재 명의로 만들어졌는데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 정말 이러깁니까? 화랑동지회는 제가 만들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4월 18일 출동한 것은 형님이 지시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정 공방을 벌인다. 아주 치사스러워서 보지도 않았지만은 말에 의하면 그래. 형편없어 서로 밀으려고. 오야봉은 밑에한테 밀고 밑에는 우야한테 밀고 서로 죄 없는 것처럼. 죄는 다들 있는데 사실은. 군사정부는 정치 깡패를 처벌하기 위해 단체적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죄과에 비해 형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당시 혁명재판부 판사였던 최문기 법관은 이렇게 수레한다. 그때
너무 깡패 피해가 심해지니까. 한도를 기장해야 되겠다. 그때 뭐, 사형 언도받은 사람 많아요. 많지만, 표본으로 한도만 밖에 없어요. 그 표본이 바로 임화수와 이정재였다. 재판부에 갔더니 이정재가 거기서 묵혀가지고 날 붙잡고 우대하나. 엉엉 울어가면 그때 검사님이 구속됐을 때 지역가야 내가 이르는 밖에 더 가깝는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지 않는 건데 말이야. 이제 죽게 됐다 와야. 유지광은 감형되어 그 뒤 석방됐지만 이정재, 임화수는 그해 가을 사형이 집행됐다. 이로써 주먹 2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자유당 시기에 활약했던 정치 깡패들을 이른바 주먹 2기라고 부릅니다. 이 주먹 2기는 한마디로 주먹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깡패의 전성기가 역설적으로 깡패에 대한 나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5.16으로 들어선 군사 정권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들을 교수대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군사 정권의 깡패 소탕 작전으로 깡패들은 사라졌을까요? 새해를 맞은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75년 1월 2일 명동 한복판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서는 백주 대낮에 집단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이 호텔에는 주목계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30여 명의 주목패들이 그 자리를 급습한 것이다. 상황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은 세칭 전라도파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신상사파와 원로 주목들을 습격했던 것일까? 시골에 있어봐야 먹고 살 것이 힘들잖아요.